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톤에 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가 무지의 지로 철학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 속에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성찰을 통해서 그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잠들어 있는 그 신성, 다이몬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플라톤은 그는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한 8년간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의 나이 청년으로서 20세에 처음 우리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플라톤은 아주 귀족 집안의 명망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귀족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시와 희곡도 잘 쓰고 특히 비극을 잘 썼다고 그래요. 장차 정치가가 될 꿈도 가지고 있는 아주 뭐 전도 그 당시에는 몸짱에다가 아주 뭐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러한 젊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도 소크라테스를 만날 그날도 비극 경연대회에 가서 이제 그 경연을 할참했는데 그 극장 앞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그의 정말 놀라운 강연을 듣고 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본을 불태우고 큰 감명을 받고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죽기까지 28세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요. 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나서 그를 만나 스승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한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소크라테스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을 확고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남긴 저서들을 보면 대부분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화편의 그 속에 보면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말인지 플라톤의 말인지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사상인지로 또 잘 분간을 못할 만큼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한 50년에 걸쳐서 방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유럽에서 최초의 대학 교육기관을 세워서 많은 학생들을 무보수로 가르치게 되죠. 그 중에 플라톤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곳에서 한 20년간 배우게 되죠. 플라톤의 강의는 아주 유명해서 귀부인들도 남자 복장을 하고 들어와서 몰래 강의를 듣는가 하면 농부들도 밭을 갈다가 그의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 시간만 되면 가서 원래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록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이 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2000년 철학사를 볼 때에 그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하였던 것이죠. 자,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혹은 형상, forms. 플라톤은 세상을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즉 세상은 두 세계가 있다. 한 세계는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불가시적이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하나 있고, 또 한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이고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이 세계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그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진리를 말했다면, 플라톤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개념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어떤 본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별 사물들의 원형으로서, 완벽한 모형으로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죠. 그 세계에 있는 이데아의 형상들은 완전하고 불변하고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형상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복이고 표준이고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야말로 참된 현실이고, 그에 비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형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는 국가 7권의 그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 동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하 동굴에 지금 사람들이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저 앞쪽으로만, 앞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 죄수들의 뒤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앞으로 어떤 실체가, 어떤 물체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앞만 볼 수 있으니까 그 불 앞으로 지나가는 물체의 그림자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앞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그림자를 이 죄수들은 실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가지고 유일한 실제라고 믿고 있는 이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슬을 벗어나서 동굴 밖으로 태양빛 가운데에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는 이제 참된 실제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껏 보아왔던 것이 참된 실제가 아니라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참된 실제는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에 환히 비추인 그런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 만물을 비추게 한 이 태양, 이 태양이야말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 사물들의 원형을 보게 하는 모든 아름답고 참된 것의 원인으로서 최고의 형상이다.
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의 the good라고 하는 선의 이데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이 형상은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해요. 만일 이성으로 그 이데아의 초월적인 세계를 올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성이 태양빛 속에서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성은 거기에서 진선미를 파악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성이 그 빛 속에서 사물들의 참된 실제, 참된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무엇이 참이고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진이죠, 진.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참된 선한 삶을,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선의 세계를, 선을 맛보게 되고, 자, 그 진과 선이 가져다주는 참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미의 세계를 또한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데아의 세계, 이 형상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데아의 세계의 그 형상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사물들은 그저 불변하지 않으니까 변화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이고,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이러한 어떤 사물들이다. 그렇게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플라톤의 이러한 이데아의 세계를 전제해 놓고 봤을 때 그의 인식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감각적 경험의 세계에서, 자, 이 동굴 비유에 의하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간이 어떻게 쇠사슬을 풀고 동굴을 빠져나가 이데아의 세계, 그 완전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그 세계로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되었나?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데 있어서 플라톤은 우연히 어쩌다가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면서 그 동굴을 빠져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외부적인 어떤 간수가 풀어주어서 나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연히 나가게 되어서 보게 되었다. 좀 논리가 부족하죠. 자, 어쨌든 쇠사슬이 풀려져서, 우연히 풀려져서 태양빛으로 나가서 세상 만물을 봄으로써 이데아의 세계를, 그 참 실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니 그의 기억이 새로워져서 기억이 나는데, 아, 이 세계에서 내가 옛날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 이성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살기 이전에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그 이전에, 내가 이 현실에서 살기 전에 사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먼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내가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그 경험을 갖게 된다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오르페우스교의 환생교리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한때 살았던 이 형상의 세계에서는 육체 없이 단지 영혼만이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상태로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영혼, 불가시적 영역에,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던 그 신적인 영혼이 이 가시적 세계에 속한 이 몸, 바디, 육체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시간 이전에 불가시적 세계에 존재했던 이 영혼이 그곳이 그의 본래 고향인데 이 영혼이 가시적 세계로 떨어져서 지금은 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그 영혼을 끌어내려서 불순함으로 오염시켜서 더 이상 이 영혼이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불가시적 세계에 있는 그 영혼의 참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 일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사는 동안에 가능한 한 이 몸과 상관하지 않도록 몸의 본성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몸과 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도 세 등분을 해서 최고의 부분과 중간 부분 또 가장 낮은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자, 이 최고는 이성의 부분입니다. 이성. 참된 지식을 갈망하는, 불멸하는, 불가시적 영역에 있었던 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향한 열망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영혼이 추구하는 덕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것과 가장 대조적인 부분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것은 욕구,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체적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욕구 부분은 영혼을 오염시키고 자꾸 영혼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욕구 부분이 추구해야 될 덕은 절제라고 하는 거죠. 절제.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의지라고 하는데요. spirit. 이 욕구 부분보다 더 고상해서 이 이성을 도와가지고 영혼이 영혼의 실제 영역으로 그 본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돕고 계속해서 그것을 소망하도록 추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중간 부분에서 추구해야 될 덕은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이 욕구 부분이 즉 몸의 욕망으로 오염시키고 자꾸 불가시적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이 방해의 세력을 막아내고 영혼이 그 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이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개발된 이성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가능한 육체적 욕망을 통제하는 자, 그럴 때에 이 영혼이 해방이 되고 영혼이 행복하게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플라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영혼의 3분설을 확대해서 국가의 질서에도 이 영혼의 3분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3계급으로 나누어서 최고 부분을 이성에 속한 지혜를 추구해서 지혜가 월등한, 즉 철인이 통치하는 통치계급을 최고의 우위로 놓았고요. 중간 부분은 가슴으로 말하는 의지, 그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자 그룹으로, 용기 있는 무사, 군인으로 그 그룹을 정했고요. 맨 낮은 부분은 이제 이 욕망을 절제하면서 이 생산하는 생산자 그룹으로, 일반 백성으로 그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국가의 질서를 이렇게 추구하고요. 그 각자가 각 계급에서 잘 수행하면 바로 이상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플라톤이 추구한 이 이상 국가는 그 당시에 아테네가 추구했던 민주정 체제가 아닙니다. 이미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망했죠. 그 아테네를 멸망시킨 그 스파르타의 그 군대 국가가 플라톤에게는 이상 국가의 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계급에 있어서도 통치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 부분, 철인, 이 철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 국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 통치 계급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 있어서 각자 맡은 계급이 잘 임무를 수행할 때 이상 국가가 되고, 그 이상 국가 안에서 선의 이데아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의 이데아론에 근거해서 이 개별자보다는 보편자, 개인보다는 국가에 더 가치를 두게 되면 개인이 국가라고 하는 더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희생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영광이라고까지 가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가 쉽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도 국가가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고, 그 예컨대 종교적 이단자에 대해서 무지하비한 박해를 가할 수도 있고, 예수를 검열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유전병자나 무능력자는 이 사회에서 거시할 수도 있다고 플라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어떤 영향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히틀러는 사실 그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죽이기 전에 자기 민족을 먼저 죽였습니다. 자기 민족 중에서도 어린이 중에서도 정신박야가 어린이를 가스실에서 먼저 죽였어요. 그것을 부모들도 동의하고 의사들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왜 가스실이냐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플라톤의 사상이 전체주의 사회로 갈 가능성 때문에 칼 포프는 열린 사회의 적으로 플라톤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인간론과 국가론이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데아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이데아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봤을까요? 플라톤이 적어도 볼 때에 이 현상세계, 이 감각할 수 있는 변화하는 이 세계를 보니 유한적인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세계, 불변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연 철학자들이 생각함직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고 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불변하는 어떤 진리가 내 안에 그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소크라테스의 사상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분명히 완전함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가정하게 됩니다. 혹은 추론해서 가정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실제로 판타지 속에서 보았든지 신비적으로 말이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그의 뛰어난 상상력에 의해서 판타지로 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플라톤 앞서서 1000년 전, 즉 BC 1500년경에 모세는 이미 플라톤이 말했던 그 이데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곧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예요.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세계를 기록해 놓고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플라톤이 상상력 속에 이데아를 그린 그 세계가 참된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덴 동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플라톤의 이데아는 철학의 근거가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은 신학 사상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것이 맞든지 아니면 둘 다 틀리든지 그 판단은 오직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학과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